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왔죠.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땐 학교 준비물 챙기고 도시락 싸고 학원 데려다 주는 게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성실하게 출근했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직장도 다니며 살았어요.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20년쯤 되었을 때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고 아들도 최근에 장가를 갔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시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50대 초중반부터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갔고 친구들과 브런치도 즐겼어요. 문화센터에서 플라워 아트를 배우고 주말엔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도 했죠. 그동안 가족만 챙기느라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가끔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좀 살아보네. 퇴직하면 우리 데이트 많이 하자.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여유를 즐기고 싶구나.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을 갖자는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제 일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남편이 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은 연금도 제법 나오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이제 여유롭게 취미 생활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며 편하게 지낼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새벽부터 집에 상주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남으니 적응이 필요하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제 생활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늦게 차려? 아침은 7시에 먹어야지. 청소를 이렇게 해? 구석구석 안 닦으면 먼지가 쌓이는데. TV 볼륨 좀 줄여. 너무 시끄러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제 방식대로 집안일을 해왔는데 남편은 마치 처음 본 것처럼 하나하나 지적했죠. 밥 짓는 시간, 청소하는 순서, 설거지하는 방법까지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처음엔 적응 중이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니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등산 모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가? 등산 모임 있어서요. 목요일마다 가잖아요. 또 얼마나 자주 가는데? 한 달에 4번이요. 매주 목요일이니까요.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렇게 자주 가? 등산화도 사고 모임 회비도 내고. 회비는 한 달에 10,000원이고 등산화는 작년에 산 거예요. 그래도 돈이지. 그냥 집 근처 공원 산책하면 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퇴직 전엔 골프 치러 다니고 취미로 낚시 가고 기타도 배우러 다녔는데 이제 와서 제 활동엔 돈 타령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날은 참았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하고 나갔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브런치 약속이 있으면 또 밖에서 돈 쓰냐고 했고 봉사활동 가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한다고 했죠. 저는 점점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만 챙기다가 이제 조금 제 시간을 갖는 건데 왜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권 밖에 있는 제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간섭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자기 방식대로 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면 그럴 수 없죠. 그게 남편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남편의 말들, 그리고 제 감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게 제가 기록을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남편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퇴직 후 2달쯤 지났을 때였죠.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가 집안일 좀 도와줄게.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해오던 일을 남편이 함께 해준다니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말 안 돕는다는 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주도권을 빼앗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빨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색깔별로 분류해서 따로 돌려야지. 설거지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써. 이렇게 하면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데. 냉장고 정리 좀 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고 이게 뭐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가르치듯 훈계하듯 말했죠. 저는 30년 넘게 집안일을 해왔는데 마치 처음 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당신, 저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비효율적이야. 내가 회사에서 배운 대로 하면 훨씬 나아. 집안일이 회사 업무예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게 그거야. 당신은 그동안 대충대충 살아온 거고, 대충대충이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 살림 꾸려온 세월이 대충대충이라니요. 하지만 화를 내면 남편은 더 심하게 나올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본격적으로 집안일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따라와서 이것저것 체크했죠. 이 야채는 왜 사? 저기 있는 게 더 싸잖아. 고기는 이렇게 비싼 걸 살 필요 없어. 할인하는 것만 사. 계산할 때 포인트 적립 안 했어? 당신은 돈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해?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조차 즐겁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감시를 받으며 쇼핑하는 기분이었죠.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번 달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줄여야겠어. 손주들도 자주 오고 명절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너무 많아. 다음 달부턴 좀 아꼈어.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제 돈을 쓰는 것도 이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결혼 초기에도 이렇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닐 땐 집안일은 제 영역이었고 남편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직 후 남편은 마치 새로운 직장을 찾은 것처럼 집안일을 자기 업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네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손주들이 오는 날이라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죠. 남편도 옆에서 이것저것 간섭했지만 손주들 생각에 참고 준비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해준 거야? 할머니가 해준 거야?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줬지. 딸이 대답했죠. 그래. 근데 맛이 좀 이상한데. 엄마 요리 실력이 예전 같지 않네. 남편이 손주들 앞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손주들은 맛있다고 잘 먹고 있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있나요?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맛있어요. 아니야. 요즘 할머니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데도 말이야. 제대로 못한다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딸 앞에서 저를 그렇게 평가하다니요. 아들도 자리에 있었는데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손주들만 놀랄 테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딸네 가족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애들 앞에서 사실을 말한 건데 뭐.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모르는 거야. 요즘 집안일이 엉망이 됐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남편이 한 말, 손주들 앞에서 느꼈던 수치심을 자세히 적었어요. 날짜와 시간, 상황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게 제가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남편은 저를 낮추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표현도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점점 가족 모임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가 요즘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 적응하는 중이야. 적응이 아니라 문제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세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참고 넘어가려던 일들이 딸 눈에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적어온 기록들을 쭉 읽어내려갔어요. 남편의 말들, 제 감정들, 반복되는 패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죠.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기록을 하면 할수록 패턴이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의 지적은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밖에 나가려 할 때, 제가 즐거워 보일 때, 제가 제 시간을 가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죠. 마치 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퇴직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등산 모임 그만두는 게 어때? 왜요? 한 달에 4번밖에 안 가는데. 그게 문제야. 돈도 들고 시간도 낭비고 집에서 쉬면 되잖아. 전 쉬는 게 아니라 활동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만나면 뭐하나.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퇴직 전에 골프 치러 한 달에 8번도 나갔는데 제가 등산 가는 건 시간 낭비래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골프 다니면서 돈 많이 썼잖아요. 그건 회사 사람들이랑 네트워킹 하는 거였어. 당신 등산은 그냥 노는 거고 제 등산도 제게는 소중한 활동이에요. 소중하긴.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이야. 쓸데없는 짓이라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그렇게 평가하다니요. 저는 그날 등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던 대로 나갔죠. 하지만 등산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재미있었어? 네. 다음부턴 가지 마. 집에 있어. 왜 제 활동을 통제하려고 하세요? 통제가 아니야. 부부가 함께 있어야지. 함께 있는 것과 저를 집에 가두는 건 다른 거예요. 가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요즘 말이 너무 심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자기 입장만 되풀이할 테니까요. 그 뒤로 남편은 제 활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브런치 약속이 있으면 또 돈 쓰러 가냐고 했고, 봉사활동 가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했죠. 문화센터 수업 가는 날엔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나갈 때마다 남편과 신랑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브런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기대가 컸죠.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해? 제가 나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반찬만 먹으라고? 밥은? 밥도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돼요. 그럼 나보고 혼자 먹으라는 거야? 전 약속이 있다니까요. 약속 취소하고 집에서 밥 차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60년을 살아온 성인인데 혼자 밥 한 끼 못 챙겨 먹나요? 게다가 반찬도 있고 밥도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조차 거부하는 거였죠. 당신 저 없이도 드실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부부가 함께 밥을 먹어야지. 전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미리 말했고요. 그런 약속이 뭐가 중요해. 취소해. 저는 나갔습니다.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브런치를 먹는 내내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왜 제가 제 시간을 가지는데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게 보여주듯 말했어요. 마, 당신 없으니까 이렇게 대충 먹게 됐어. 냉장고에 반찬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데워 먹어? 당신이 차려줘야지.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잖아요. 나한테 그런 걸 시키냐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왜 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밥 한 끼 못 챙겨 먹는 게 제 책임인 것처럼 말했죠. 마치 제가 의무를 저버린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남편의 반응, 제가 느낀 감정을 자세히 적었어요.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는 걸 말이죠. 제가 집 밖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친구들과 웃는 모습, 제 시간을 갖는 모습 모두가 남편에겐 위협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은 신혼의 활기가 넘쳤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집에 잘 안 계셔. 맨날 밖으로 나가. 엄마도 활동하셔야죠.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활동이 아니라 돈 낭비야. 쓸데없는 모임에 나가서 돈만 쓰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일 하시는 건데요. 좋아한다고 다 하면 돼? 나이도 있는데.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며 저를 쳐다봤죠. 저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들 앞에서까지 저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애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 생각일 뿐이죠. 당신이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 철 좀 들어. 철을 들으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58살입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죠. 그런 제게 철을 들으라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좀 변하세요. 저를 존중해 주세요. 존중? 내가 당신을 존중 안 했어? 안 했죠. 제 활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제가 하는 일을 쓸데없다고 하고 그건 당신을 위한 충고야. 충고가 아니라 통제예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요즘 말이 너무 심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 관계를 바꾸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사장,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기로 한 거죠. 더 이상 모호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규칙? 부부 사이에 무슨 규칙이 필요해? 필요해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려면요. 저는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생각한 경계선이 적혀 있었죠. 첫째, 제 모임 일정은 간섭하지 마세요. 등산, 브런치, 봉사활동 모두 제 개인 시간이에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부부가 함께 있어야지.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 시간도 필요해요. 당신도 낚시 가고 싶으면 가세요. 낚시는 이미 접었어. 돈 아까워서.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전제 활동을 계속할 거예요.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둘째, 제 소비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연금 받잖아요. 제 돈은 제가 쓸게요. 그래도 아껴 써야지. 노후 자금이 얼마나 되는데. 충분해요. 당신도 연금 있고 저축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셋째, 집안일 방식은 상호 불간섭이에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럼 집안일이 엉망이 될 텐데. 엉망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는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칠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각자 알아서 했죠. 저는 이제 관계가 나아질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등산 가? 네. 회비 얼마 내는데? 10,000원이요. 왜요? 그냥 물어본 거야. 겉으로는 물어본 것처럼 말했지만 어조엔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나갔어요.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재미있었어? 네. 매주 가니까 이제 지겹지도 않아? 안 지겨워요. 전 좋아요. 그래. 좋으면 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차갑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겉으로만 수용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였죠. 며칠 뒤엔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요즘 집에 잘 안 있네. 제 일정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말했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 정도가 뭐예요? 한 달에 10번도 안 나가요. 그래도 많아. 나이 들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몸에 안 좋아. 제 몸은 제가 알아요. 당신은 몰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론 통제하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수록 남편은 더 많은 말을 늘어놓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남편 얘기, 제가 느끼는 답답함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야. 부부관계가 그렇게 가면 안 돼. 근데 다들 남편 편을 들잖아.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당신 입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난 뭘 해야 할까? 일단 기록해.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다 적어둬.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제게 필요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기록을 쭉 읽어내려갔어요. 남편의 말들, 제가 느낀 감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제할 대상으로 봤죠. 그리고 그 통제가 먹히지 않자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바꾸려면 말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요. 돈, 공간, 시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가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죠. 5장. 다음 날부터 저는 제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와 제 개인 지출용 계좌를 분리했어요. 그리고 가계부를 새로 만들어서 제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 회비, 브런치 비용, 봉사활동 교통비, 문화센터 수강료까지 모든 걸 적었죠. 한 달쯤 지나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제 지출은 전혀 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연금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죠. 저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봐요. 제 지출은 이 정도예요. 연금의 절반도 안 써요. 남편은 가계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껴 쓸 수 있잖아. 왜요? 제 돈인데. 노후 자금을 모아야지. 충분히 모아뒀어요. 이제 쓸 때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제 지출은 남편과 상관없는 영역이니까요. 재정을 분리한 뒤 저는 공간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집에서 남편과 계속 살 수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저는 인터넷으로 원룸과 레지던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괜찮은 곳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어느 날 저는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작은 부엌이 있었죠. 크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고 햇살도 잘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실 거예요? 네. 알아보는 중이에요.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전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물 정보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그 정보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당장 옮길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만약 이 집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갈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뒤로 저는 사회관계망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 편인지, 누가 중립적인지, 누가 남편 편인지 파악했죠. 딸은 제 편이었습니다. 아들은 중립적이었고요. 친척들은 대부분 남편 편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응, 힘들어. 아빠가 너무 심하세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내 아빠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됐죠.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이대로는요? 너무 힘들어. 내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지 않아.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선택을 저는 지지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제 편이라는 게, 제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도 만났습니다. 아들은 딸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게 보였죠.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시다며요? 응, 요즘 좀 그래. 뭐가 문제예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간섭, 통제, 가족들 앞에서의 모욕까지 모두 말했어요. 아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응, 내가 없을 때도 많았어. 아빠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하시고 적응하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건 엄마도 알아. 근데 그게 엄마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안 되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그치? 근데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 한 것처럼 솔직하게 말할까 고민했죠. 하지만 아들은 딸보다 신중한 성격이라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지켜볼게. 아빠랑 대화는 해보셨어요? 했지. 근데 안 통해.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괜찮아. 내가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무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근데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아들과 헤어진 뒤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공원을 한참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재정도 분리했고, 거주 공간도 알아봤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확인했어요. 이제 남은 건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관계 얘기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얼마나 더 해야 해? 마지막으로 할게요.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제 활동, 제 선택, 제 생활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당신은 계속 간섭하고 지적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게 존중 안 하는 거야? 네. 존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어. 노력할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의적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여러 번 약속했다가 어겼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었죠. 6장. 남편의 약속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조용했어요. 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각자 알아서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는 활동이었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디 갔다 와?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말했었어요. 또 갔어? 한 달에 2번 가요. 매번 얘기하고 가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집에 있으면 안 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당신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존중하고 있어. 근데 너무 자주 나가니까 걱정되는 거지.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당신은 내 말을 항상 그렇게 해석하네. 좀 삐뚤어진 거 아니야? 삐뚤어졌다는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약속 지속 기간 일주일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몇 번째인지 세어봤죠. 남편이 변하겠다고 약속한 게 이번이 4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며칠 뒤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어요. 딸네 가족도 오고 아들 부부도 왔죠.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과일도 준비했어요. 저녁 시간 모두 모여 밥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밥이 좀 그렇네. 손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맛있는데요? 그래. 할아버지는 좀 싱거운데. 남편은 국을 한술 떠서 보이며 말했죠. 소금 좀 더 넣지. 간이 안 맞았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또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엄마가 정성껏 만드셨는데. 정성은 좋은데 실력이 문제지. 나이 들면 미각도 떨어지나 봐. 미각이 떨어졌다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놓았어요. 손주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밥을 먹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 그만 먹고 나가 계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당신 혼자 나가서 드세요. 저는 더 이상 같이 못 먹겠어요. 무슨 소리야? 애들 앞에서, 애들 앞이라서 더 못 참겠어요. 당신 매번 이래요.
손주들 앞에서까지 저를 모욕하잖아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모욕? 내가 언제? 지금이요. 방금 하셨잖아요. 정신없다고, 미각 떨어졌다고. 그건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뭘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건 엄마가 예민한 거고. 예민하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남편이 폭력적인 건데 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한참 뒤에 딸이 노크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가도 돼요? 그래. 딸이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세요. 응, 알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빠는 모르는 거야.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대로 괜찮으세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딸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소에 전화했습니다.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남편의 언어폭력과 통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간섭, 가족들 앞에서의 모욕, 친척들을 동원한 압박까지 모두 말했어요. 상담사는 메모하면서 들었죠.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일기를 써왔어요.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했고요. 좋습니다. 그 자료가 도움이 될 거예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기간이 30년 넘으니까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연금도 분할 청구 가능하고요. 그럼 제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재산 분할 받으시고 연금 분할 받으시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으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혼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어요. 어디 아파?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법률 상담 갔다 왔다고 말할 순 없었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법률 상담 완료. 이혼 가능성 확인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적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이혼을 진행하겠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또 뭐야?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무슨 소리야? 저를 존중하세요. 간섭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통제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계속 그래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폭력적인 거죠. 폭력? 내가 손찌검이라도 했어? 말로 하는 폭력도 폭력이에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말로 하는 폭력? 요즘 그런 말 유행하더라. 당신도 그런 거 배워왔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회 부여. 결과 실패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혼 결심. 7장. 이혼을 결심한 뒤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몇 달간 기록하고 고민하고 준비한 끝의 선택이었죠. 저는 먼저 실질적인 재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제 연금은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남편 연금은 200만 원쯤 됐죠. 저축은 남편 명의로 3천만 원, 제 명의로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은 남편과 공동 명의였고 시세는 3억 원 정도 됐어요. 법률 상담에서 들은 대로라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연금 분할 제도를 이용하면 남편 연금의 일부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을 돈, 제 저축, 제 연금, 연금 분할까지 합치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었어요. 여유롭진 않겠지만 제 생활을 유지할 순 있었죠. 저는 그 계산 결과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원룸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직 나가지 않은 매물이었죠.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저번에 봤던 원룸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계약하실 건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한 달 안에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실수록 좋으실 거예요.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원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햇살이 잘 들고 역도 가까웠죠.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집에서 사는 제 모습을 그려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요. 남편의 잔소리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제 시간대로 사는 삶을 상상했죠.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물었어요.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언제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한두 달 전부터. 근데 확실히 결심한 건 며칠 전이야.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있어. 엄마 결정을 지지해줘. 그건 당연하죠. 엄마가 하시는 선택이면 저는 무조건 지지해요. 고마워. 근데 아빠는 아세요? 아직? 곧 말할 거야. 아빠가 반대하실 텐데요. 알아. 근데 상관없어. 엄마는 결정했어. 딸과 통화를 마치고 저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딸보다 신중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아빠랑 한 번 더 대화해 보시는 건 어때요? 여러 번 했어. 근데 안 변해. 그래도 아들아, 엄마 결정을 존중해줘. 쉬운 결정 아니었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지지할게요. 고마워. 자식들에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과의 대화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말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됐어요. 차분하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해야 했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앉아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해요. 남편은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야.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말이에요. 저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많이 잘못했죠.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간섭하고 통제하고 모욕했어요. 그게 이혼 사유야?
그런 걸로 이혼하는 사람 있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충분한 사유예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 돈도 없잖아. 돈 있어요. 제 연금도 있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고요. 재산 분할? 우리 집을 팔겠다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법대로 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죠.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없이 못 살아.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산다고.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하지 않아요. 존엄 없이 사는 게 창피하죠.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있어요. 저도 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선택? 무슨 선택? 그냥 나가겠다는 거잖아. 네. 나갈 거예요.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막을 수 없어요. 제 결정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드디어 말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죠. 남편과 부딪히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친절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 마실래? 아니요. 내가 끓여줄게. 필요 없어요. 남편은 커피를 내려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진심이야. 앞으로 잘할게. 몇 번째 들은 말인데요. 안 믿어요. 이번엔 정말이야. 당신 말대로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남편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미 여러 번 줬어요. 당신은 매번 똑같았죠. 이번엔 다를 거야. 안 믿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어요. 그건 제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8장. 남편의 애원은 며칠 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은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협박이었죠. 이혼하면 당신 아무것도 못 받아. 법대로 받을 거예요. 내가 변호사 선임할 거야. 당신은 이길 수 없어. 상관없어요. 제 목숨 받을 거예요. 남편은 친척들에게도 연락했나 봅니다. 며칠 뒤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큰아주머니, 작은아버지, 시누이까지 모두 전화를 걸어왔죠. 미쳤어?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야. 부부는 끝까지 함께해야지. 남편한테 무릎 꿇고 용서 빌어. 저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봤자 똑같은 말만 들을 테니까요. 남편은 그것도 모자라서 딸과 아들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뭐래? 엄마를 말려달래요. 너는 뭐라고 했어? 엄마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죠. 고마워. 근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혼자 사시기 힘드시진 않을까요? 괜찮아. 엄마는 강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딸. 아들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응. 엄마는 결심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도 불쌍하긴 해요. 혼자 남으시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건 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래도 3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정을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폭력과 통제, 충분한 이혼 사유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 이혼이면 빠르면 한 달, 재판 이혼이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결혼 기간이 30년 넘으니까 50대 52 원칙입니다. 집, 저축 모두 포함해서요. 연금도요? 연금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중 납부한 연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내고 사무소를 나왔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사무소 갔다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네. 끝까지 가보자.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러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죠. 드디어 제 삶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가 준비됐다고요. 남편한테도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남편은 통지서를 받고 화를 냈어요. 정말 미쳤구나. 끝까지 가는 거야? 네. 후회할 거야. 나 없이 못 살아. 살 수 있어요. 남편은 통지서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서 펴고 다시 남편 앞에 놓았어요. 서명하세요. 협의 이혼이 빠르니까요.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재판으로 갈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판으로 가는 게 더 오래 걸리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열쇠를 받았어요. 한 달 뒤에 입주하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 제 책,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남편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또 화를 냈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만 좀 하세요. 피곤해요. 저는 계속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가버렸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죠.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응. 새 집은 보셨어요? 응. 작지만 괜찮아.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진 않을까요? 괜찮아. 엄마는 할 수 있어. 외로우시면 어떡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아. 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가. 왜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여기 계실 거야. 할머니만 가요? 응. 손주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놀이를 했죠. 딸이 가고 나서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박스가 점점 늘어났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죠.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챙기고 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이틀 전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안 돼요.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못해.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약해 보였어요. 60년을 살아온 남자가 퇴직하고 아내마저 떠나려 하니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 말대로 할게.
존중할게. 간섭 안 할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아이들도 낳고 집도 꾸리고 온갖 일을 함께 겪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 제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밀고 나가야 할까요? 남편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마치 제 인생도 저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진짜 변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럴게. 뭐든지 할게. 한 달만 시간을 줄게요. 한 달 동안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볼 거예요. 그동안 전 원룸에 들어가서 지낼게요. 따로 살면서 당신을 지켜볼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한 달 뒤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죠. 남편이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똑같은지 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짐을 싸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도와줬어요. 남편은 집에 홀로 남았죠. 원룸에 짐을 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다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새 삶을 시작해야 할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조용했어요. 남편의 잔소리도 간섭도 눈치도 없었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져도 괜찮을까? 저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쭉 읽어내려갔어요. 남편의 말들, 제 감정들, 반복된 패턴들이 적혀 있었죠.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한 달 뒤면 알게 되겠죠.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밀고 나갈지 아니면 다시 돌아갈지.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존엄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할 거예요. 저는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지만 존엄은 조건이다. 한 달 뒤 나는 내 존엄을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곧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엔 새로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